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사의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간부를 접견 조사했습니다. 관련 내용 단독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최근 5년치 SNS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정치권의 이른바 통일교 리스트가 모든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거론한 정치인은 5명. 그 가운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결백을 주장하며 사의를 표명했고 다른 전현직 의원들도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했고 저희 MBN은 어떤 취지의 진술이 나올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먼저 강하게 결백을 주장하며 해외에서 귀국 즉시 사퇴한 전재수 장관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3박 6일 일정으로 뉴욕 출장을 다녀온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귀국하자마자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사퇴하는 이유로 공직자 처신을 언급했습니다. 더 책임 있게, 더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제가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다. 앞서 민중기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의미한 겁니다. 전 장관의 사의 표명을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습니다. 현직 장관이 물러난 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 장관 사이로 정권 차원의 리스크는 일단 해소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떤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엄정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번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남입니다. 그렇다면 통일교가 전재수 전 장관에게 금품을 준 게 사실이라면 그 목적은 뭐였을까요? 윤영호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 터널을 청탁하기 위해 접근한 거였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에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전현직 의원 5명으로 여기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장관에게 줬다고 하는 건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 2점, 전달 시점은 지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때 현직 의원이던 전 장관이 통일교 지역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전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고 그리고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또 형사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본부장은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청탁하기 위해 전 장관에게 접근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최장 230km로 잇는 한일 해저터널은 통일교가 지난 1981년부터 추진해온 수건 사업입니다. 부산이 해저터널 출발점으로 거론되었는데 이 때문에 부산의 지역구를 둔 전 장관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전 장관은 한일 해저터널 청탁을 받은 적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 착수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전재수 전 장관이 내년 부산시장 유력 후보여서 그 파장을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분위기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재수 장관 사이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당황한 민주당. 일단 논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기에 진상조사 지시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재수 장관의 혐의와 관련하여 정확한 근거, 출처 없이 그냥 금액과 시기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입장과는 달리 당내에선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지도부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이슈라며 이미 사의 자체로 정권의 스크래치가 난 것이라고 했고, 한 민주당 관계자는 실제 복돈을 받았을 수 있기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추가 파장을 우려했습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 특히 부산시장 선거에 악영향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재수 전 장관, 유력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한 영남권 중진의회는 MBN에 부산시장, 이번엔 전재수가 된다는 분위기였는데 통일교 의혹으로 당장 빨간불이 켜졌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추가 폭로 등 추가 정황이 더 나온다면 지방선거 구도는 급속도로 요동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의혹이 거론된 정동영 장관도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을 단 한 차례 10분 만났을 뿐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임종성 전 의원도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윤주원 기자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장관은 야인 시절이던 2021년 9월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한 차례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여행을 갔다 오다가 동행자의 제안으로 그 가평 천정궁에 들렀습니다. 한 10분 통일 관련 통상적인 얘기죠. 차담하고. 하지만 금품 제공 제안은 없었고 이후에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역시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경찰 조사를 강력하게 해서 무혐의라는 게 입증되길 바란다면서 윤영호는 1대1로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의원은 윤 전 본부장 등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야권은 통일교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재명 정권과 유착된 게 아니냐며 맹비난했습니다. 거론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의 금품수수 의혹 폭로가 멈춘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갈 협박이 먹혀들었다며 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불법 자금과 무관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을 틀어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의 선택적 수사부터 이 대통령의 종교예산 관련 발언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국정농단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도 특별검사 후보를 직접 추천하겠다며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주 훌륭한 제안이라면서 특검을 신속히 출범시키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 보도에서 함께 실명이 거론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특정 언론의 거짓 여론조작이자 물타기 정치공작이라고 밝혔고 김규환 전 의원도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민중기 특검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여야 현역 의원이 모두 거론됐지만 지금은 타격이 여당에 큰 걸로 보입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국회팀 민주숙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민 기자, 이른바 통일교 리스트가 거론된 여야 의원들 지금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전재수 전 장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직접 통화했을 때도 사실 무근이란 입장 확고했습니다. 네. 이 정동영 장관은 차를 마시면서 10분 만난 사이다라고 해명을 했죠. 이 나경원 의원도 정치 공작 물타기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이 중에서도 지금 이제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부산시청의 유력한 후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이 PK 탈환이 수건인 민주당에서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전 장관에 대한 지지도 현역인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과 오차범위 접전입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대표와 합치면요 41%로 좀 더 앞서는 구도가 되는데요. 이번 선거 해볼 만한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번에 PK 탈환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전략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민주당 중진 의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요. 이 금품 수수 의혹 자체만으로 민심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려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걸려 있는 게 부산시장 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남지사인 친문계적자 김경수 전 지사, 울산시장인 송철호 전 시장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죠. 당장 전재수 전 장관을 중심으로 이 큰 그림을 그리려던 민주당의 영남권 공략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부산시장 범여권 후보로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권내에서는 이번 의혹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예, 즉각적인 사의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를 바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죠. 네. 이 때문에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의혹이고 시점이 조금 앞당겨졌을 뿐 정변 돌파한 다음 전 장관 출사표를 던지는 수순으로 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인사도 차라리 지금 빨리 터는 게 낫다. 선거 가까워져서 나중에 터지면 그게 진짜 문제라고 했습니다. 선거까지 날짜가 좀 있을 때 의혹을 완전히 털어버리는 게 낫다고요. 하지만 야당에서는 그동안 이게 통일교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역공을 펼치고 또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이미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상태죠. 그렇죠. 예.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요, 당 지도부는 통일교 게이트라고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지만 그 불씨가 우리에게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추가 폭로에 국민의힘 의원 이름이나 정황이 더 나오면 양날의 검에 베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통일교 리스트, 양날의 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팀 민지숙 기자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허풍일지 태풍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어제 최후 진술에서 추가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판에 유리한 방향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MBN 취재 결과 경찰은 오늘 윤 전 본부장이 있는 구치소를 찾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이지율 기자 단독 보도 보시고 진술 관련 내용도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특별수사팀이 오늘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지 하루만으로 수사팀은 오늘 오전 구치소를 찾아 오후부터 본격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지난 8월 특검에 진술한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시점과 금액까지 특정된 만큼 이 부분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혐의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는데 정치자금법 혐의는 올해 말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조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는 3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이르면 다음 주 전재수 장관 등 주요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어제 폭로를 하지 않고 반성한다는 말만 남기며 태도를 바꾼 이유입니다. 또 오늘 경찰 조사에선 어떤 진술을 했는지입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그 이유에 대해 직접 금품을 준 게 아니고 주고받는 것을 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술의 방향이 바뀌는 걸까요? 이어서 박혜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은 정치인 실명이나 관련 의혹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현 정부의 장관급 4명에게 접근했고 2명은 한학자 총재도 만났다고 했던 윤 전 본부장이
최후 진술에서 폭로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지만 침묵한 겁니다. 윤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한다고만 말하면서 태도를 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술 변화 이유에 대해 MBN과 통화한 윤 전 본부장 측은 애초에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직접 건넸다는 게 아니라 건네는 것을 봤다는 의미로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건넨 것이 아니라 통일교 고위 관계자가 건넨 것을 봤다는 취지입니다. 또 윤 전 본부장이 당시 정치인들을 직접 초대한 당사자도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본인 발언으로 예기치 않게 파장이 커지고 앞으로 진행될 경찰 조사에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여자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술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윤 전 본부장이 경찰 조사에서 직접적인 공여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이름을 알린 친명계 이건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정청래 대표를 비판해와 출마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친명계인 이건태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출마 기자회견에 박찬대 의원 등 친명계 의원들도 대거 출동해 힘을 실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간 엇박자를 지적하며 자신이 이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고 있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그동안 재판 중지법을 비롯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등에 대통령실이 제동을 거는 모습이 반복되자 이 의원이 정청래 대표를 직격한 겁니다. 정 대표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실과 한 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당정대 간 이견은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정 대표 측에선 보궐선거에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과 당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인 이모경 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사실상 명청 대결 구도로 흘러가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그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필리버스터 충돌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의장과의 모습, 김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90도 폴더 인사를 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던 우 의장은 이번엔 답례를 전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또 국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좋은 분위기는 잠시. 곽 의원이 발언대에 올린 스케치북을 보자마자 장내가 금세 소란스러워집니다.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담 넘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곽 의원이 언급한 안내 문구인데요. 본회의장에 들고 간 스케치북에 해당 문구를 일부러 패러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분 정도 지켜보던 우 의장은 스케치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피켓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려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곽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던 발언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예, 이게 러브 액츄얼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걸 좀 본땄고요. 좀 예쁘게 성탄절 분위기 내려고 빨간색에 무늬도 넣고 그랬어요. 곽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2시간 50여 분 만에 마무리됐고 그 사이 자리를 떠난 우 의장을 대신해 이하경 국회 부의장이 의장석을 지켰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사고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광주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4명이 매몰됐는데요. 1명이 구조됐지만 숨졌고 나머지 3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권열 기자입니다. 철제 구조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진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됐습니다. 붕괴는 지상 2층 옥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콘크리트 탓을 좀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콘크리트 무게를 버틸 수 있는 지지대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공사 현장 관계자는 지지대가 필요 없는 특허 공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선 90여 명이 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작업하고 있는데 이제 밖에서 뭔가 발파하듯이 큰 소리가 났고 이제 철제 구조물이 저렇게 무너졌고 그리고 그 위에는 작업자들이 한 10명 정도. 지상층부터 지하층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옥상층에서 작업하고 있던 미장공과 지상층에 있던 철근공 2명, 배관공 1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가운데 40대 미장공은 구조대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나머지 3사람에 대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4월 완공될 예정이었던 광주 대표도서관은 70%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현장에는 아직 3명이 매몰돼 있습니다. 1명은 발견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고 나머지 2명은 아직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광주 서구 치평동 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날이 어두워졌지만 이 보시는 것처럼 불을 환하게 밝힌 채 구조 작업에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어 있고 그 위로 콘크리트 잔해물이 떨어져 있어서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매몰자 4명 가운데 첫 번째 발견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두 번째 매몰자가 발견돼 구조 작업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두 번째 매몰자의 발 부위 정도만 발견한 상황이라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매몰자 위에 붕괴된 잔해물이 쌓여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2명은 아직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붕괴한 부분 아래로 15m 깊이 지하 공간이 있고 그 위로 잔해물이 쌓이면서 구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추가 붕괴 우려와 구조자의 안전 때문에 손으로 직접 잔해를 하나하나 치우면서 구조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고 즉시 광주지방노동청은 현장에 작업 전면 중지 조치를 내리고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사고 현장에서 지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N 뉴스 정춘입니다. 이번엔 쿠팡 사태 보도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례적으로 사흘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쿠팡 관련 피싱 의심 신고 건수가 2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쿠팡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경찰. 이례적인 사흘 연속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해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고 압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압수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쿠팡 내부 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중국 국적 피의자는 지난 2022년 11월 입사해 지난해 말쯤 퇴사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정보를 비식별화, 암호화, 그리고 접근 권한을 별도로 나눠 있어야 됩니다. 이 접근 권한도 각 위험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세분화 좀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한편 쿠팡 사태 이후 피싱 의심 사례로 경찰에 신고된 건 모두 229건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쿠팡을 사칭해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하거나 물품 배송을 사칭하는 수법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실제 피해 사례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종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 이자율이 12,000%라면 믿어지십니까? 100만 원을 빌리면 이자만 1억 2천만 원을 내야 하는 건데요. 이런 살인적인 이자를 매겨놓고 갚지 못하면 초등학생 자녀까지 협박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황지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가정집에 들어서자 노트북과 컴퓨터가 가득하고 경찰들이 안에 있던 젊은 남성들을 체포합니다. 나와!
대구 일대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 대부업에 가담한 영업팀장 등 조직원들이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소액의 돈을 빌려주면서 이들이 받은 이자는 최소 4,000%에서 많게는 12,000%까지 달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협박이 이어졌는데 전화 협박은 기본이고 누구기는 570만 원 왔나 그래야지. 문자 계속 뿌려줄게 끊어라. 미리 받아놓은 피해자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들을 협박하기도 했는데 심지어 초등학생 자녀까지 협박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당한 피해자만 173명에 달하는데 경찰은 이들이 챙긴 금액만 수억 원에 달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외부 노출이 어려운 대단지 고층 아파트를 대부업 사무실로 임차하고 1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사무실을 이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일당 12명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활용한 휴대폰과 노트북, 현금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못 잡은 조직원들을 추적하는 한편 조직의 범죄 수익 몰수 절차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이번엔 2천만 원대 현금을 노린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현장에서 그대로 체포됐습니다. 재빠른 신고와 경찰의 공조가 또 한 번의 피해를 막아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가방을 맨 남성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나타난 남성에게 전화기를 건네주고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꺼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현금 2,450만 원을 건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남성들이 나타나 수거책을 붙잡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경찰입니다. 사건은 60대 남성에게 걸려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였습니다. 기존 대출 계약이 무효가 됐다며 특별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금을 마련해 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한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행동 지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자금이라든지 이사자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면 전달 방식에 의문을 품은 남성이 112에 신고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접선 장소로 이동할 때 순찰차 대신 이 개인 차량을 이용해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사복으로 갈아입고 시민으로 위장한 경찰은 대전시청 인근에서 잠복하다가 수거책을 체포하게 된 겁니다. 본인은 그 피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모른다고는 했지만 정황상을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찰은 5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화제가 된 이슈를 파헤쳐보는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윤기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윤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한창인 상황에서 가수 싸이 씨의 경찰 강제 수사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번엔 비대면 처방 의혹이라고요? 네, 싸이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통해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문제의 수면제는 불면증은 물론 불안장애와 우울증 치료 등에 쓰이는 전문 의약품인데요. 반드시 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아야 합니다. 네. 싸이 씨는 이 의약품들을 매니저를 통해 대신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 씨에 대해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4일 싸이 씨의 소속사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싸이 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비대면 및 대리 처방과 관련한 자료가 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까지 할 정도면 수사가 꽤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싸이 씨 측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지난 8월 싸이 씨를 입건하고 수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수사가 이어진 건데요. 이번 압수수색 전에는 싸이 씨의 진료 기록과 처방 전 수납 내역을 확보하려고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예.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조사가 됐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싸이 씨 측은 대리 수령은 인정하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싸이 씨 소속사에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고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싸이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겠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네. 남편이 아내의 얼굴에 펄펄 끓는 물을 부었다고요? 네, 이 사건은 지난 3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눈과 코, 입만 빼고 얼굴 전체에 붕대가 감긴 여성이 보이시죠? 그렇네요. 40대 남편이 30대 태국인 아내에게 이런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잠자는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건데요. 병원에서 여성을 치료하다 폭행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런 끔찍한 행위를 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네, 피의자는 날 떠나고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진술을 했는데요. 사건이 태국 현지에도 알려져 공분이 커진 가운데 주한 태국 대사관도 피해 여성을 찾아와 위로하고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사건에 이 불합리한 이유까지 합당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슈 추적 윤기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 청정국이란 말이 무색해진 지 오래가 됐죠. 이번엔 산속에서 대마를 직접 길러 유통하던 일당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압수된 대마만 6kg이 넘었는데 시가 9억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최하온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나무 한 그루가 떡하니 서 있습니다. 가운데 놓인 책상에는 말린 풀더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나무와 해당 풀의 정체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야산에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려 한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면 대마인지 일반 농작물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대마 유통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대마를 거래하고 싶다며 접근해 판매책 B씨를 검거하고 이후 공급책인 A씨까지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연히 대마나무를 발견해 비닐하우스에 옮겨 심었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A씨 차량에서 대마 연초 등이 발견되면서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 대마를 건네준 그러니까 상선 피해자가 있을 거라 저희들이 추정하고 상가 로지에 있는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대마 6.3kg을 압수했는데 시가로 9억여 원 상당입니다. 경찰은 남성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3개 노조와 서울교통공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최종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장에 나가 있는 전민석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예, 정 기자, 지금 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교통공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3개 노조가 차례대로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협상의 최대 쟁점은 새로 채용하는 인력의 규모입니다. 노조는 올해만 800여 명이 줄어든 데다 신규 채용도 늦어져 내년이면 인력 공백과 안전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견이 너무 크고요. 우리 기관이 정한 정원조차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못하고요. 사측은 서울시가 승인한 신규 채용 규모는 300명이 채 안 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률 협상도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으로선 이견이 커 보이는데 만약에 밤사이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지하철은 당장 멈추게 되는 건가요? 네, 파업이 시작되면 당장 내일 새벽 첫 차부터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이 걱정이실 텐데요. 서울교통공사는 대체 인력을 구해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평시에 100%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퇴근 시간인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평시에 88% 수준으로 운행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워가 아닌 시간엔 열차 간격이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파주의가 내려질 예정이고
주말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한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 기온이 8도로 비교적 포근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인천과 충남, 호남 등 서쪽 지역에는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오늘 밤부터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예정입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낮아지거나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질 때 내려집니다. 서해안을 뒤덮었던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 빈자리를 북쪽의 찬 공기가 메우면서 강추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녁에 나와 보니까 이렇게 추울 줄 몰랐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단단히 챙겨서 입고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많은 양의 눈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내륙에는 최대 10cm, 경기와 충북은 3에서 8cm, 수도권과 경북엔 1에서 5cm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차량 안전운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은 무겁고 잘 뭉치는 특성이 있는 습설이라며 시설물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눈 예보가 있는데 이처럼 눈이 내리는 날만 보이지 않는 위험, 블랙아이스를 조심하면 될까요? 조사 결과 눈이나 비가 내린 뒤 5일 동안 미끄럼 사고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내일 기온이 영하여서 블랙아이스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강세연 기자입니다. 새벽에 내린 비로 도로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오늘은 영상의 기온을 보이며 도로가 얼지 않아 차들은 속도를 내서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스팔트 도로에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도로 표면의 온도가 내려가며 이렇게 살얼음이 깔릴 수 있습니다. 겨울철 도로 표면에 생긴 매우 얇은 얼음막인 블랙아이스는 비나 눈이 내린 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미끄럼 교통사고 361건을 분석한 결과 강수일 다음 날부터 5일간은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맑은 날에도 아스팔트 틈에 남은 수분이 얼며 도로 표면에 얼음막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다시 맑아지면 운전자는 도로가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고 다시 평소 속도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이지 않는 결빙 구간을 고속으로 진입하면서 차량 통제력을 잃은 비나 눈이 온 이후 기온이 떨어졌다면 평소보다 속도를 낮춰 운전해야 합니다. 미끄러운 도로에서 실험한 결과 속도가 60km만 돼도 차가 갑자기 방향을 잃고 돌아버립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급가속, 급제동, 급핸들 조작을 피하는 부드러운 운전 습관을 유지하는 겁니다. 특히 트럭과 버스는 제동거리가 긴 만큼 앞차와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MBN 뉴스 황산입니다. 대표적인 겨울 횟감 역시 방어죠. 두껍게 썬 방어회로 연말 모임 갖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가격이 많이 뛰었다고 합니다. 예년만큼 안 잡혔다고 하네요.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조 안에서 큼직한 방어들이 헤엄칩니다. 두껍게 썰린 불긋한 방어회가 모든 회 접시 한편에 나란히 올라가고 회를 포장하는 상인의 손이 분주합니다. 겨울 제철 방어를 맛보려는 사람들은 줄을 잇습니다. 요즘 방어가 제철이어서 맛있다 그래서 사러 나와봤습니다. 친한 친구들이랑 오늘 방어 먹는 날이어서. SNS에서는 방어 맛집을 소개하고 직접 먹는 방어 인증샷이 연일 올라오는 등 방어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기후변화로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양식은 물론 방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본산 공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산 방어의 경매 낙찰 평균 가격은 1kg당 33,6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0% 이상 올랐습니다. 소비자 가격도 1kg당 57,000원을 넘어 1년 새 20%가 상승했는데 도매 가격만큼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가격을 더 올려서 소매 가격을 팔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진을 낮춰가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철을 맞아 두툼하게 썬 방어회를 찾는 발길이 계속 늘고 있어 방어 가격 보공 행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해병대 최초의 함정입니다. 이름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어류 중 가장 빠르고 강력한 힘을 가진 청새치로 지었습니다. 연평도나 백령도 같은 서북도서에서 북한의 위협이 있을 경우 신속 투입이 가능합니다. 강용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예상치 못한 무력 도발로 우리 장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해병대는 유사시 서북도서 지역에 중원 전력을 급파할 수 있는 고속 전투 주정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의 서북도서 기습 점령과 같은 안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 탓이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15년이 지나 마침내 해병대의 고속 전투 주정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바다에서 서식하는 어류 중 가장 빠르며 강력한 힘과 공격성을 자랑하는 청새치의 이름을 따 명명됐습니다. 해병대 최초의 함정이기도 한 청새치는 유사시 병력 증원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속 80km의 속도로 인천에서 연평도까지 1시간, 백령도까지 2시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의 해군 고속정을 이용한 방식보다 2시간가량 앞당긴 겁니다. 전장 18m 크기로 뛰어난 기동성에 더해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장착해 자체 공격력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전략도서 방위와 유사시 해상 침투, 상륙작전을 비롯한 해병대 작전의 완전성을 뒷받침할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청새치는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내년 말 해병대에 인도돼 전력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해외 소식입니다.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건물 2채가 무너지며 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의 재개발 정책으로 인한 주먹구구식 건축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동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깊은 밤 작업자들이 잔해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들것에 실린 사람을 서둘러 옮기기도 합니다. 현지 시각 9일 밤 모로코 북부 관광도시 페스에서 4층짜리 주거용 건물 2채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2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لأننا نحن شي نهار غتلقاو أرواح ديالنا تحت الأنقاض، حنا ما بغيناش نكونوا هكاك، حنا لبينا الطلب ديال أي مسؤول كنقولوا له شنو. 아직 명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무분별한 재개발 허가가 문제로 꼽힙니다. 모로코 정부의 2007년 재정착 프로그램으로 부지를 받은 주민들이 뚜렷한 기준 없이 마음대로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지난 5월에도 건물 붕괴로 10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اللي له الدور تتبع ومراقبة كل صغيرة وكبيرة اللي هي متعلقة بالإحداث هذه المنشآت وبالعمر. 사고가 발생한 페스는 2030년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모로코 정부가 기반시설 확충보다 축구 경기장 건설에만 예산을 쏟아붓는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관광객들까지 사상 검열이라도 하겠다는 걸까요? 미국이 여행이나 출장을 위해 단기 입국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들도 5년치 SNS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논란이 뜨겁습니다. 보도에 한여혜 기자입니다. 비자가 없어도 출장이나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전자여행 허가제도 이스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 42개국은 이 프로그램에 가입돼 비교적 쉽게 미국을 오갈 수 있었습니다. 이메일과 자택주소, 전화번호 등 간략한 정보만 적으면 비자 없이도 90일간 미국 방문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스타 신청 시 지난 5년간의 SNS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5년치 전화번호와 10년치 이메일 주소, 가족 구성원 정보, 지문 DNA 등 생체 정보도 함께 요구할 방침입니다. 지난 9월 미국은 이스타 수수료도 기존 $21에서 $40로 2배 가까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되는데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새 이민 프로그램인 트럼프 골드카드의 본격 시행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Very excitingly for me and for the country, we've just launched the Trump Gold Card. Could be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100만 달러, 약 14억 7천만 원을 내면 최단 시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비자 장사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이제 도와달라는 비명 한 번도 바로 구조 신호가 됩니다. 비명이 감지되면 CCTV가 자동으로 움직여 경찰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하는 AI 비상벨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누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던 버튼식 비상벨의 한계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괴한에게 팔을 잡힌 여성 비명에 즉각 사이렌이 울리고 CCTV가 회전해 현장을 비춥니다. 알림창으로 뜬 실시간 영상을 확인한 관제사가 응답합니다. 고양 스마트 시티 센터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도와주세요! 이상한 사람이 가방 끌어요! 상황 인지했습니다. 경찰이 곧 출동합니다. 인근 지역을 순찰하다 호출을 받은 경찰관이 여성을 납치하려던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CCTV 영상에서 포착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경찰과 연계함으로써 골든타임 내 즉시 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버튼을 누를 수 없는 상황이면 무용지물이었던 기존 버튼식 비상벨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AI가 사람의 비명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작동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CCTV가 소리가 난 방향으로 스스로 앵글을 바꾸는 신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 거리 자체가 좀 안전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안심이 되니까 좀 더 편히 놀 수도 있는. 시민, 경찰, 기업 등과 함께 개발한 AI 비상벨을 주택가 9곳에 설치한 경기 고양시는 앞으로 순찰 로봇도 도입해 스마트 가족 안심 귀갓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보호무역의 벽이 높아진 올해 우리 기업들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시장을 열고 성장의 길을 만들어낸 기업들이 있는데요. 불닭 신화부터 AI 혁신까지 분야별로 신성장의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성장 경영대상 시상식에 유승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들어선 라면 전문 매장. 이곳엔 일명 K라면을 맛보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라면을 비롯해 K푸드로 불리는 한국 음식은 이제 글로벌 수출 시장을 이끄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불닭 신화를 앞세워 K푸드 열풍을 주도한 삼양식품은 올해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1억 불 수출탑으로 시작해서 올해 이제 9억 불 수출탑까지 받게 됐는데요. 글로벌 소비자들에 맞춘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 브랜드 생태계를 구축한 CJ 올리브영과 온디바이스 AI 기반 통화 요약,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선보인 LG U+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레몬헬스케어와 유로윈스피아, 웨이크 등 5개 기업은 산업통상부 장관상, 대성셀틱과 빔스온탑, 오니스트 등 7개 기업은 매경미디어 회장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환자용 스마트 병원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론칭시켰고 2026년에는 성공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파고로 특히나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도 신성장 경영으로 이를 정면으로 돌파했던 우리 기업들. 사업통상부는 글로벌 각자 도생 시대에 경쟁력은 곧 국력이라며 국내 기업 지원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지난 4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47살 양민중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양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리고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충남, 호남 등 서쪽 지역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3도, 파주와 계룡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가면서 오늘보다 크게는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밤사이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내일 오전까지 최고 10cm 이상의 추가적인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중부지방 춘천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대전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7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